요람에서 무덤까지 법이 필요한 순간 히어로, 법 써먹여드리는 남자 조정식입니다. 법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법감정만큼은 확실히 챙기는 법감정 기자 정상근입니다. 법이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법해설사 서혜진 변호사입니다. 히어로에만 있는 글로벌 특파원 정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뭐 몇 달 전부터 함께하고 있는데 네네. 유독 조금 요즘에 얼굴이 조금 어두워지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됐구나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학하면은 이제 특히 엄마 아빠들 많이 고생이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윈터 이즈 커밍.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워킹맘으로서 진짜 제일 걱정되는 건 네. 밥이에요, 밥. 식사 끼니를 챙겨줘야 되는데. 제공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집에 하루 종일 있어도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것도 뭐 대충 줄 수 없잖아요. 또 어린이날. 자라나는 어린이니까. 영양도 생각해서 또 맞아요. 차려줘야 되고. 저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이제 애들 아이들은 잘 챙겨줘야 또, 되니까. 네. 저희는 아직 저학년이라 네. 밥 플러스 놀이도 같이 해야 됩니다. 몸도 같이 써야 되네요. 네, 몸도 같이 써야 되고 또 산책도 같이 나가야 되고. 네. 이게 선생님들이랑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랑 바통 터치하는 그렇죠. 또 지금 이제 그렇죠. 네. 그 시기인데 사실 뭐 학교 다닐 때는 급식이 있으니까 좀 걱정을 더 하시는데요. 특히 이 K급식 세계적으로도 또 유명하고 SNS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이 네. 접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네. 일단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본 사람이면 무조건 보이는 학교 장면이죠. 장면이야. 그러네. 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어를 처음 공부했을 때 드라마를 통해서 그 한국 급식을 보고 반했어요.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왜냐? 이집트에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해외는 급식 안 하는 나라들이 많죠. 네, 급식을 안 하지만 그래도 애들한테 영양 과자 같은 거를 나눠주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한테 삶은 계란이랑 막 과일 작은 거 하나랑 빵 하나랑 이렇게 나눠주었지 식당이 있고 줄 서서 이렇게 급식을 받는 그런 문화는 없었어요. 그럼 도시락 싸가요? 보통 엄마가 샌드위치를 이렇게 샌드위치, 해주시고 그래요. 기숙사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급식을 먹지만 학교를 이렇게 통학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은 학생들보다 일찍 더 일어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행이다. 하고 네. 못 받았으면 친구한테 이렇게 얻어 먹어도 되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꼭 먹어보고 싶어서 일부러 학교에 들어가서 돈 내고 먹기도 하고 학관에서. 어땠어요? 너무 좋죠. 일단 가격은 밖에서 먹는 식사보다 저렴하죠. 네, 그리고 리필이라는 매력이 있었어요. 리필. 밥이랑 국은 최소한 밥이랑 국은 이제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시니까. 또 그 영양 밸런스도 좋고. 예, 전 그 같이 학교를 다녔던 일본 친구가 특히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밖에서 식사를 안 하고 저녁에 학교에 있을 일이 없어도 학교를 찾아가서 저녁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그랬어요. 여기 뭐 직장인들도 그럼 아빠들 다 저녁까지 먹고 가요 회사에서 그죠? 뭐 되는 데는 그럼요. 네. 네,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끝나고 진짜 얼마나 맛은 좋죠. 있고 사실 한국에서는 영양 전문가들이 맞아요. 관리를 하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영양 그러니까. 균형 상에 진짜 이렇게 K 급식이 유명한데 이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 실무사들의 근무 환경 너무나 열악하다고 합니다. 건강한 급식은 있어도 건강한 급식 노동자는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뭐 한 가지 실태 조사를 보면 그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 학교급식 종사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의 심박수를 일하는 중에 체크를 하기도 했는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급식의 노동 강도가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수준이라는 결론으로 나왔어요. 이 심박을 측정해 보니까 그 8명 중에 6명이 과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박 부담도가 허용 기준의 3배가 넘었다라고 하고요. 이 급식 노동이 단순한 조리 행위가 아니라 이 고속의 반복 작업을 하는 또 고강도 육체 노동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이 강도 높은 반복 작업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신체의 하중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업무상 질병으로 이 근골격계 질환이 80% 가까운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급식 노동자를 보호하는 학교 급식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요? 네, 그 네. 오랜 기간 동안 이 급식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급식 노동자 한 명당 식수 인원을 정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네. 법사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이제 이 법률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입법검증본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한 입법 피어러를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급식 법안을 발의한 바로 그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육 혁신이 나의 과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육에 진심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력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네. 특수교사, 그리고 대학 교수, 교육연구사에서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물론 공통분모는 교육, 또 그중에서도 특수교육입니다. 네. 특수교육을 처음에 이제 전공하시게 된 배경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고등학교 때 왠지 모르게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네. 오. 근데 무엇을 하는 것이 가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고3 때. 공부를 하는데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가치 있는 게 가장 뭘까? 근데 남들이 좀 안 하고 뭔가 손을 내밀어줘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게 뭐지? 그러다가 특수교육을 선택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이라는 게 정말 네. 보통 사명감으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뭐 다른 교육자분들도 그렇지만 네. 특히 과거에 이 특수교사분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특수교사의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이 많이 조명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현실을 좀 짧게 진단해 주신다면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인가 그 서진학교 강서구에 있는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부모님들이 무릎을 네. 꿇고 이렇게 절한 그 장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직도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변에 특수학교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제 약간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다 같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교육적이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아직 잘 못하는 때인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도 네. 모든 현안을 다루니까 또이 네. 특수교육 분야만을 딱 중점적으로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가지고 보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뭔가 사회적으로 특수교육 관련한 중요한 이슈가 생겼거나 또 네. 어떤 국민적 관심사를 받는 사건이 있을 때 조금 사람들이 맞습니다. 바짝 관심을 가질 텐데 1년 7개월 동안 지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네. 나름의 어떤 터득한 노하우가 있으면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사실은 진짜 현장에 답이 있다가 진짜 제 소신인데 실제로 현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입법도 거기서 비롯되게 하고 정책도 그리고 질문도 거기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 진짜 이야기거든요. 그냥 머릿속에서 대충 돌리는 것이 아니어서 그게 제 노하우입니다. 실제로 많이 듣고 많이 조정하고 많이 그걸 만들어내고 현장을 가보는. 네, 현장을 진짜 가보면 네. 됩니다. 근데 특수교육만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닌데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분야가 되게 많아요. 현장을 알아야 되는 분야가 많다. 사실 뭐 모든 국회의원이 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열심히 뛰겠다. 근데 저희가 선거철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약간 실망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 강경숙 의원님 저희가 출석률을 봤습니다. 의정활동 출석률 본회의 94.64% 그리고 교육위원회 출석률 94.29%로 상위권이십니다. 원래 이렇게 좀 부지런하신 편이신가요? 네,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시간을 정말 너무너무 잘 써야 되겠다는 약간의 강박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절대로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마 출장 중이어서 한두 번 빠진 것 같아요. 빠지면 안 되죠. 원래는 이제 뭐 100%를 항상 이제 그렇죠. 지향하시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그렇습니다. 네, 일로 인해서. 아이고, 깜짝이야. 딱 제가 원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너무 다들 안 놀라셨죠 지금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관련 있는 얘기인데 의원님을 한눈에 보기만 해도 좀 얌전하고 바른 생활의 스타일이신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 성격이 바뀐다고 하는데 혹시 네. 국회의원이 되고 네. 가장 달라진 점
일단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오, 좀 오히려. 좋은, 이렇게 좀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근데 솔직히는 잠을 잘 못 자기는 합니다. 아. 5시간 이상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아, 잠을 못 자고 많이 웃어야 되는 건 사실 또 쉽지 않은. 그리고 또 이렇게 괜찮으신 거죠? 짜증이 나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이제 많이 인사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공부를 그때 딱 집중해서 해야 돼가지고 또 새벽에 하여튼 나오느라고 잠은 잘 못 자는 경향이 있는데 네. 또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또 이렇게 너무 웃고 또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어떨 때는 이야기할 때 세게 막 약간 이렇게 뭔가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저랑은 조금 안 맞지만 아, 예, 그럴 안 때가 어울릴 것 있습니다.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게 있어가지고 네, 네. 그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내향적인 편이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외향적인. 네, 굉장히 사람 사-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너무 좋아하고요. 사람을 만나면 제가 힘을 얻습니다. 저는 MBTI에서 분명하게 E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분들이 좀 이 성향이 거예요. 많죠? 네, 정치적 DNA가 좀 그런 걸로 좀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거 막 에너지 뺏기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수화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특수교육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같이 네. 익히신 건가요? 네. 언제 익히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특수교육과를 제가 갔는데 수화 반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네. 근데 특수교육과를 합격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이를테면은 안녕하세요.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렇게 할 때 이제 이게 옛날에는 이름표를 여기다가 손수건 이렇게 콧물 닦을 때 하라고 이름표 달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걸 지문자라고 하는데 이름을 쓸 때는 수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경숙 할 때는 기역, 경 이렇게 지문자라고 하거든요. 쑥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수화가 나오세요. 거기까지. 진짜 많이 요즘에는 써먹었어요. 그 수화로 이렇게 농인분들이 막 랩 공연도 하고 막 댄스 공연도 하고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봤는데 진짜 신나더라고요. 예. 과거 국회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제 각오를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각오 한마디. 제대로 할게. 기억하고 계신지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네. 또 그렇게 대답하셨는지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제대로 해야죠. 이게 인생에서 너무너무 절실한 시간이거든요. 전 진짜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빈틈없이 잘해서 진짜 저의 그 소명의식을 잘 이 자리에서 발휘할 수 있을까. 4년을 잘 쓰고 싶다. 늘 그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나 늘 부족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진 않습니다. 스스로 주는 점수가. 근데 진짜 제가 지금 참 오래 안 뵀지만 네. 헤르미온느 스타일이신 것 같지 않아요? 헤르미온네요. 그렇죠. 모범생이기도 하고,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헤르미온느 양보다지. 스타일.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제 별명은 아롬이었어요. 개구리 왕눈이. 눈이 크다고. 눈 진짜 크세요. 그거랑 같은데 네.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지난 한 해 네.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네. 하셨는데 네.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오긴 했으니까 이제 기본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넉넉하게 준다 그러면 그래도 한 80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0몇 네. 정도. 너무 후한가? U 정도. 이제 학점으로 하면 이제 뭐 한 B B+ 정도. B 플러스 정도로. 네. 다른 분들은 저한테 높이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스스로 그렇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꺼졌을 때 여쭤보면은 뭐 A 마이너까지는 이제 스스로죠. 네. A까지도. 네. 네. 자, 인물 강경숙에 대한 네. 히어로의 청문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강경숙 의원이 실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입법 네. 활동을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효능감 있는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저희 히어로들이 따져보겠습니다. 입법 검증본부 첫 번째 따져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법안은 앞서 살짝 언급을 했던 바로 그 법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일명 급식 노동자 보호법 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학교 급식 노동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네. 사실 여러분 생각하면 학교 그러면 학교 선생님하고 학생들을 떠올리시기 쉽지만 네. 학교 갈 때 제일
마음이 기분 좋게 하는 거는 오늘 뭘 먹지? 맛있는 거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지 사실상 뭐 않습니까? 점심시간만 생각하면 예. 되고요. 거기에 이제 급식실 노동자들을 위한 저기 법인데요. 이게 영양사도 있고 무슨 영양교사도 있고요. 조리사, 조리원 또 이렇게 배식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1인당 식수 인원을 이렇게 좀 정해놓지 않으니까 너무 과다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너무 적은 인원이 많은 많은, 사람들의 네, 식사를 네. 준비하게 되는. 그럼 이제 노동이 강도가 세지고 그분들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셔야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밥을 만드시고 급식을 또 이제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전혀 그 식수 인원이 정해져 있지가 정해져 않-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가 좀 1인당 타당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그냥 정한 것이었는데 네. 사실 연구를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에 기반해서 나와야 되긴 하겠는데 지금 통상 한 100명 정도가 평균인데요. 근데 보통 공공기관에서의 식수 인원의 평균을 보니까 한 65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2배 정도 넘는 거죠. 이 급식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이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실제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 조리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근무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와 노동조합이 공동 실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서울 지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식수 인원이 말씀하셨듯이 100명이 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이 조리실이다 보니까 이 조리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리흉. 네.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연기들을 말하는 건데 네. 그런데 강경수 의원님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로 이제 발표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학교 급식실의 환기 시설 개선율은 지금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에요. 아직 50%가 안 되고 서울은 10%가 막 간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해 연기가 계속해서 이 조리실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많이 그만두고 그래서 더 남아 계시는 분들에게 업무량이 과중되는 그런 좀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뭐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사실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숨져도 산재로 인정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재 인정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학교 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조명되지 못하고 좀 네. 그림자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조명을 하면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니 그분들이 얼마나 노동 강도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어떤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시설에서 아까 조리움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폐암을 유발하는 그 화학물질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노출되시면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좀 그게 월급이 또 많으냐 또 그런 것도 아니세요. 이제 그것이 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야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 계기죠. 예. 아, 네. 조금 적응되셨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산재는 당연히 네. 미리 예방하는 게 우선일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산재가 인정이 됐으면 인정된 후에 학교에서 급식실의 환기 시설이 네. 개선되었을까요? 네, 네. 그 전국적으로 한 6% 정도는 됐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12%밖에는 개선이 안 됐다고는 그래요. 그게 좀 너무 학교가 많으니까 좀 늦춰지는 것이긴 할 텐데요. 자꾸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국회에서 뭐 국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 현장이 그렇게 서서히 바뀌기는 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강도, 저임금 네, 이런 구조인데 그중에서도 우리 의원님은 식수 인원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데 가장 우선이라고 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노동 강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건강에 이제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그 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적정하게 식수 인원을 배정을 하게 되면 노동 강도라든지 무슨 뭐 재해 위험률이라든지 뭐 위험한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단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식수 인원은 결국 조리 노동자 수의 증가를 말하는 걸 텐데, 근데 아무래도 좀 조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그만두시는 분들은 많은 반면에 네. 새롭게 채용되는 분들의 수는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필요한 인원인데도 채워지지 않은 인원이 1,000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한 3가지 요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동 강도를 좀 줄여주고 또 재해가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안전한 만들어주고 또 이제 적정하게 어떤 급여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방학 동안에는 또 얼굴 못 받는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명절에는 또 특별하게 우리가 상여 같은 거 받는 것도 뭐 없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교직원하고는 다른 여러 조건들을 좀 개선해 준다라 그러면 이제 부족한 그런 조리원들 찾을 수 아니, 저도 지금 처음 생각해봤어요. 네. 방학 때 임금을 못 받는 거는 이건 정말 문제네요. 그렇죠. 그때 뭐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뭐 그렇죠. 구할 수도 네. 없는 거고 참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네.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좀 가장 크게 변화가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법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 노동자에 대한 그리고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연구를 분명하게 해서 근거를 가지고 그 인원을 조금 정하라.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라.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기존에는 학교나 그냥 교육청 차원에서 알아서 했는데 좀 제대로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으로 규율을 하는 요점도 있습니다. 네. 뭐 K 급식이 뭐 SNS랑 네, 뭐 네. 이렇게 뭐 너튜브에서 이렇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이제 밝은 면만을 많이 봤었는데 야, 이렇게 좀 그 네.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네. 가져야겠습니다. 네. 강경숙 의원의 첫 번째 법안 입법검증본부에서 같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어떤 법안입니까? 네, 세미 씨. 그 중동에서는 몇 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나요? 제가 영어를 처음 배운 게 9살 때였고요. 지금은 어린이집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해요. 네. 그렇죠? 네, 되게 중동에 있는 한국 쌍둥이라고 심지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이집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은 우리는 한국을 따르고 싶다. 네, 한국을 모범으로 해서 그 경험을, 그 노하우를 그대로 따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영어 교육 열풍이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계속 물어봤는데 저도 그렇게 빈틈이 없네요. 저도 한국에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엄청나죠? 영어 네. 되게 높은 지위가 있고 네. 그 혹시 지금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영어 교육이 열풍이 되고 있는데 그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4세 저는 당연히 들어봤죠. 네. 어머니들이 들어보셨어요? 4세 고시, 7세 고시 뭔지 알겠네. 그렇죠. 네, 느낌이 딱 오시죠. 네. 네, 이 4세 고시는 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받는 걸 말하고요. 7세 고시 역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영어 학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을 네. 말합니다. 네. 4세라고 하면 저희 아이도 그렇게 한국말을 아직 제대로 못했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악인데 악이. 그렇죠. 이게 영어가 웬 말인가 싶은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강경숙 의원님의 두 번째 법안은 이처럼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사교육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서 인권위에서도 이 같은 조기 사교육이 인권 침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인권위원회가 이런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어떤 놀이, 휴식, 자기 표현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 추구권, 뭐 교육권 이런 것에도 좀 위배되고 특히나 한국이 가입한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아동 권리 협약에 보면 그 아동의 휴식, 여가, 놀이 권리가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4세 고시, 7세 고시의 열풍이 결국에 이런 기본적인 아동의 어떤 휴식, 여가 또 노려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우리 어렸을 때보다 지금 어린이들이 훨씬 적잖아요. 네. 근데 영어 학원은 지금 늘고 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면 하루 4시간 이상 영어 교습을 하는 그 유아 학원들을 말하는 건데 네. 2017년에는 이런 곳이 400여 곳이었거든요. 네. 2024년 기준으로는 820곳. 와. 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게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 제가 들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1인당 월 평균 한 15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와우.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야 이거 그 네. 4세, 7세 어린이들 레벨 테스트를 어떻게 봤습니까, 의원님? 네.
지필고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법에서의 아주 핵심 쟁점은 일단은 지필고사는 정말 제대로 없애버리자, 이번 이참에. 36개월 이하는 어쨌든 영어 사교육 못 받는다. 36개월 이상은 하루에 한 40분 정도 괜찮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룰을 깰 때는 그러니까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영업 정지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규율을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또 새끼 학원을 또 다닌다는 거예요. 새끼 학원 다니면서 여기를 다니기 위한 준비를 해서 거기에 이제 통과를 해야 그 학원을 간다는 거니까 학원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배짱 뭐 마케팅인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쟁심 안에서 뭐 잘라낸다, 뭐 여기 통과 못했어, 이제 그런 걸 사인을 주는 것인 거죠. 일단은 뭐 현재 이 법안은 교육위원회 통과된 상황이고요. 원안 가운데 이 수준별 반배정을 위한 시험 금지 조항은 빠진 상태입니다. 원안보다 지금 상당 부분 완화가 됐는데 어떤 이유에 좀 완화가 됐어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사위를 하고 또 이제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학원 협회에서 여러 불만이 아니 현실적으로 그래도 애들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상태는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는데 일단 그렇다 그러면 면담이라든지 관찰을 통해서는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러는 거지. 지필 테스트를 면담이나 뭐 관찰로 대체한다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없을 때 그렇게는 해라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런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지필 고사는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4세 고시나 7세 고시라는 말이 생기는 것도 사실 네. 다 조기 사교육 열풍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이렇게 실제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 입장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결정적 시기라고 교육학에서는 그래요. 영어로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 건데 그 시기에 언어를 배우면 폭발적으로 많이 이렇게 막 두뇌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그런다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모국어도 아직 완성되게 언어, 어휘 이런 걸 잘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영어를 그렇게 막 주입하는 것이 그렇게 교육학적으로 좋지는 않고요. 실제로 그 나이에 맞는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나이 때는 3세나 4세 때는 막 일단 놀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변을 탐색도 하고 그때 뭐 애들하고 싸우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고 의사소통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화해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쟤를 미워했는데 다시 또 사귀어야 돼 이런 거 배우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외우고 공부해서 고시를 치러야 되는 아이로 기른다면 다른 아이들이 자기에게 경쟁 상대고 같이 어울려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을 어린 나이 때부터 너무 가혹하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죠. 네. 뭐 좀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것 같아요. 엄마 감독님 있죠. 아까부터 말씀이 네. 부쩍 줄어드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네. 아니 그냥 저는 안 보냈거든요 영어 유치원. 음. 네. 근데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네, 아직 정규국가에서도 그러니까요. 배우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너무 교육적인 관점으로 그렇죠. 접근하는 거 아닌가. 네. 사실은 이제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1, 2학년은 영어가 없고요. 맞아요. 3학년부터 영어가 시작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쓰기가 아니고 듣고 말하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사실 우리가 읽고 이렇게 막 독해는 되는데 말하라 그러면 잘 영어를 못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이게 좀 응원하시는 입장인가요? 네. 아니면 네, 좀 응원하는 입장이 훨씬 더 많게 느껴져요. 음. 근데 이제 학원가에서는 어쨌든 이걸로 영업 정지가 되거나 과태료를 또 지불해야 되니까 이제 불편함이 있겠는데 사실 제 사촌 아이도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다니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못 다니게 된다고는 하는데 근데 뭐 어떤 면에서 해방감도 네. 있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애들이 영어를 배울 때 영어 교수 방법 중에 이렇게 몸으로 막 익히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렇게 뭐 A도 A 모양을 만들고 뭐 B도 이렇게 그렇게 동작을 통해서 배우는 거 재밌게 배우는 건 좋은데 막 레벨 테스트를 막 경쟁심 그런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일단 내려놔야 된다. 실제로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강남 3구에 그 아이들이 그 불안장애 뭐 우울감 이런 거가 5년 새에 3배 이상 늘었다 그래요. 근데 제가 특수교육 전공이기도 하고 교육학 쪽인데 원래 집단이 이질적인 집단이 훨씬 건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키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이 굉장히 건강한 집단의 지표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네. 그 우열반 나누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그런 게 그렇죠. 이제 좀 안 좋다는. 안 좋아서 다 함께 섞여서 하는 건데 지금 학원가에서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네. 그 냉혹한 현실을 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 진짜 우열반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뭐 우반이셨으니까 좋으셨죠? 저는 우열반의 경험, 저희 때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니, 없었어요. 저는 경험했었어요. 진짜요? 네, 열반이었죠. 저희도 있었습니다. 저는 네. 없었는데. 저는 열반이었습니다. 아니 뭐 어떤 과목은 뭐 5반도 되고 뭐 열반이 되고 열반에 접어들었죠. 저는. 그게 이제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는 네.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되게 상처가 될 수도 그럼요. 있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 그 암시가 되거든요. 아, 난 열반이야라고 한번 이렇게 낙인 스스로에게 맞아요. 낙인이 되면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 정도로 딱 두게 되는 거니까 그 또 맞- 예언 네. 지표가 되는 거니까 안 좋죠. 말씀하신 거에 또 하나 붙이면은 이게 부모들의 불안을 엄청나게 자극해요.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테스트랑 상관없이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테스트를 봤는데 뭔가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렇죠. 부모들이 굉장히 그 불안감이 공포감이 자극이 되기 분위기가 때문에 그냥 네. 이게 또 사교육으로 또 몰리는 또 그런 결과가 납니다. 네, 우리 그 강경숙 의원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 개정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네. 이제 다른 그 동료 의원들 네. 추천받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네. 혹시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의원님은 송석준 의원이십니다. 송석준 의원님. 네. 이유는요? 법사위에 계시는데요. 네. 엄청 재밌습니다. 어. 제가 출장을 같이 갔는데 네. 내내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되게 유머 있으시고 네. 친화력도 되게 좋으시고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아는 것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면 네. 저희가 네. 한번 그 섭외 전화를 드릴 텐데. 또 한 분 더 해도 되고. 그러면 한 10분 받았죠. 네, 김대식 의원님 좋습니다. 김대식 김대식 의원님. 네, 교육위에 계시는데요. 네. 늘 하여튼 잘 웃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해주시는 총장님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분이세요. 또 이제 그 공통 분모가 또 있으시니까. 교육 쪽이시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리고 그분도 현장을 되게 중시하시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밝은 분들, 네. 이렇게 또 유쾌하신 분들을 네.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강경숙 의원과 네.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 또 고맙습니다.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아유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